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신익철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조선 후기 근기 문인의 국화애호와 국영시 창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산하고 다산 학단이 국영시를 창작한 것이 흥미로워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정민 교수께서 이 학술 대회를 기획하면서 이 발표를 제안을 받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국영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조선 후기에 문인들이 국화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정민 교수께서 그 전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화해 문화가 이전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확산이 되고 열풍이 불다시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산과 다산학당 그리고 그 외에 19세기의 주로 인물들이 되겠는데 국영시를 또 이렇게 여러 편 남긴 분들이 또 새롭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국영시는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준비한 요약문을 읽는 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경물치지,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궁구해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정다운 지식을 이룬다는 그런 인식론, 아주 성리학의 대표적인 그런 인식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 거경국리, 항상 경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면서 또 이 우주의 이치를 궁구한다 하는 이 수양론적인 게 되겠는데 이런 것으로 사실 성리학은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인식하지 않고 항상 합치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리학의 사유 체계가 후기에 들어서 이전처럼 견고하게 작동하지 않고 좀 이완, 균열되는 조짐이 감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의 이 화해에 대한 애호가 전에 없이 확산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유의적인 방식의 그런 화해 완상이 출현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현상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촛불에 비친 국화 그림자 놀이를 즐기며 시를 짓는 국영시 창작 또한 이러한 변모를 반영한 문화 현상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 후기 화해 문화의 확산과 국영시 창작 양상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순서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조선 후기 화해 문화의 확산과 국화 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조선 후기 상공의 발달과 함께 인구가 광범위하게 유입되면서 서울은 완연히 도시적 면모를 갖추었고 또 지속적인 연행을 통해서 최신 문물 정보의 수입과 유통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8, 19세기에 경화 세가를 중심으로 한 근기 문인들의 화해 취미가 확산하며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대두하는 것은 크게는 이러한 역사적 변모에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의 국화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그 품종의 다양함에 대해 언급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유한준의 창하 종국기라는 글에서는 서울의 부귀가에서 기이한 품종의 국화를 다투어 구해가지고 집을 장식하는 풍조를 언급하면서 도구, 산경, 조라, 영년, 학령 따위의 품종을 기이한 국화 품종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신이 또한 국화를 읊은 시에서 국보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국화를 길거리에서 파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거리에서 새로운 품종의 기이한 국화가 이렇게 그 당시에 출시되는 그런 세태를 읊고도 있습니다.
심상규라는 문인은 자신의 대저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성각 앞에 저 부산 동래산에서 산에 귀한 품종의 국화, 그 다음에 또 떨기가 그 꽃의 떨기가 유난히 큰 일본산 국화를 일부러 구해다가 자신의 집 가에 심고 즐긴 것이 보입니다. 심능숙은 일본에서 들여온 백운타라는 품종의 국화를 아껴가지고 기문을 남기고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또한 국화를 애호해가지고 조그마한 서울집에 18종의 국화를 길렀고, 아까 본 것처럼 국화를 적어도 48종은 갖춰야 된다. 이런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유구의 그 임원경제지, 예완지의 그 꽃의 이름에 대한에서 살핀 화명구라는 곳에서는 국화를 색깔과 품종에 따라서 노란 국화, 붉은 국화, 그다음 연분홍, 또 자줏빛, 또 흰 국화, 그리고 기이한 품종의 또 종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화 품종, 이렇게 7조목으로 분류를 하고 국화 품종 수백여 개를 거기다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화의 품종에는 33종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품종만 해도 자그마치 100여 종은 되는데 내가 외진 지방에 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고 기록하지 못하고 자신이 본 것만 적는다고 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화에 대한 애호는 애호가 대단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화를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 가지고 유보나 같은 경우는 양국설이란 글에서 국화를 재배할 때는 훈련은 배추밭에서 나오는 검은 흙이 가장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강희천의 글이나 이옥의 글에도 검은색 국화를 피워내는 방법, 검정 국화까지도 이렇게 그 당시에 실제로 인공을 가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영시를 조선 후기에 창작하는 양상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서부터 등불에 비친 매화나 봄꽃의 그림자를 완성한 사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데 국화 그림자를 즐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약용의 그 중란시사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산의 아들 정학연, 정학유와 또 윤정기 같은 다산 학단의 성원들이 1851년 도릉에 모여가지고 국영시 19수를 창작하고 이를 첩으로 엮은 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8, 19세기의 문집에서 국화 그림자 놀이를 즐기거나 또 국화 그림자를 두고 지은 시가 간간히 보이는데요. 그중 좀 많은 시를 지은 문인으로 이학규, 박윤묵, 조면호 이 3사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약용 같은 경우는 다산 선생은 이제 저는 국화 그림자 놀이 아까 방금 정민 교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좀 과학적인 관찰의 시선이 아까 말씀드린 독특한 글인데요. 국영 시서에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산은 국화 그림자를 즐기는 놀이를 자신의 독특한 취향으로 자부했습니다. 촛불에 비춰 벽 위에 펼쳐진 국화 그림자의 자태를 묘사한 국영 시서에서는 촛불에 비친 국영의 모습을 근경에서 원경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그 특징을 대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빛을 받았을 때 그 대상의 그림자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 특징을 좀 포착하고자 하는 다산의 예리한 시선을 거기에 깔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산은 이 시기에 카메라 옵스큐라, 오늘날에 이제 사진기에 보통 전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평가되는
칠실 관하서를 남겼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기양, 정약전 등과 함께 이 또 카메라 이 옵스크라의 원리를 활용해서 실제로 초상화를 그린 것도 그의 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국영시는 유명한 이 원갱도의 국영시가 중국에서도 최초로 지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갱도의 국영시를 다산은 분명히 기록을 보면 알고 있었고 아마 국가 그림자 놀이를 즐기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갱도의 국영시는 그 등불에 비친 국가 그림자의 모습 그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 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다산에 남긴 국영시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산은 이 당시에 빛을 렌즈를 통해 흡수해가지고 물상을 재현해내는 사진기의 원리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그가 국가 그림자 놀이를 즐기고 자부한 것은 이러한 어떤 당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당시에 과학적인 관찰의 시선에 입각한 그런 것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학단이 되겠는데요. 이 다산학단의 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갱도의 국영시의 내용을 충실히 수용하고 그거를 시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산의 두 아들인 정학연과 정학유 그리고 이들의 또 자제 다산에게 손자가 되겠는데요. 윤정기 등이 1851년에 두릉에 모여서 국영시 19수를 창작한 첩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첩의 발문을 윤정기가 작성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국영시에 대해서 시를 짓게 된 경위를 소개하면서 저는 당연히 이 다산이 국영시서도 지었고 또 국영을 읊은 시도 여러 수 남겼기 때문에 다산에 대한 뭔가 언급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고 원갱도의 국영시를 이 정학연, 정학유와 같이 그 당시에 이렇게 같이 감상을 하고 그 운자에 따라서 시를 갖다가 이렇게 짓는다 하고 시의 내용도 그런 원갱도의 국영시를 충실히 수용해 가지고 그 그림자가 빚어내는 어떤 환상과 진상의 경계 또는 색과 공의 경계를 초탈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일정하게 앞에 다산의 국영시와는 구별되는 그런 특성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학규, 박윤묵, 조면호 이 세 사람이 국화 그림자 놀이를 하고 그 국화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그림의 이치, 화리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학규, 박윤묵, 조면호 이 세 사람은 각기 상이한 출신 배경. 이학규는 남인 계열의 뭐 다산 학단하고도 다산과도 뭐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인물이고, 박윤묵은 유명한 여왕의 문의이죠. 그 다음에 조면호는 경화 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인물인데요. 이들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 국화 그림자 놀이를 즐기며 시를 지은 것이 다른 문인에 비해서 많이 보입니다. 세 사람 모두 화의 취미가 좀 두드러졌다는 그런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학규는 이 화에 관심이 많아서 유배 이전에 거처했던 당호를 병화제라고 했고 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토론에 참석하신 우리 정운주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이전에 밝혀놓으셨고요. 이학규는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화의 취미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병에 꽂아서 꽃을 감상하는 병양이라는 방식으로 즐겼습니다. 이때 이학규가 애호한 꽃은 매화와 함께 국화였고, 그 다음에 1824년에 해배된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자신의 당호를 국반제라고 명명했는 데서
이 학교가 평생 국화를 애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는 여기 요약문에서는 소개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윤묵은 집에서 국화 수백 번을 길렀다고 했고, 겨울이면 자신이 누울 만한 공간을 빼놓고는 국화 화분을 방 안에 가득 들여놓고 즐기며 구경시를 창작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등불 아래 대나무 그림자를 마주한다. 등불 앞에서 매화를 본다. 라는 시제에서 국화뿐만 아니라 대나무와 매화 등 이런 것도 방 안에 들여놓고 등불에 비춰가며 즐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면호는 19세기에 시사활동을 활발히 하며 상당히 많은 시를 남긴 분인데요. 동인들과 함께 국화 그림자를 완성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경을 감상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음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조면호의 구경시에서는 화산과 진상의 경계를 떠올리면서 그 색상을 탈피한 국화 그림자에서 오히려 대상의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말에서 어떤 전신사조의 화리를 구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보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조선 후기에 국화 애호가 확산되고 그 일환으로 이제 구경시가 창작된 것을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혜진 발표 수고하셨습니다.